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 사생활에 대해 직접 대응하면서 적절한 처사였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한 해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대응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애처가라는 태그가 사라졌다가 1시간여 만에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형수를 향한 과거 폭언에 대해 부족함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형수에게 직접 하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내뱉은 욕설을 공식 언급한 기념으로 이재명 쌍욕이 담긴 녹취록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로 평가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초선 의원의 대선 출마는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고심 끝에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의 국민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2시간여 만에 면접관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자진 사퇴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들이 자진해서 뽑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국의 눈치를 살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차규근이 잘린 자리엔 어떤 인물이 대체됐는지 알아봅니다. 5.18 유족회가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추모의 꽃 사업에 사용했는데 꽃 납품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고정 출연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의 팬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짜뉴스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었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상대 진영을 이롭게 하는 뉴스들을 지목해 가짜뉴스로 네이밍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본래 가짜뉴스란 인간에 대한 인격살인을 위해 또한 특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과 정치 세력들이 자행하는 왜곡, 과장, 거짓 뉴스를 뜻합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횡행했던 때는 다름 아닌 탄핵정국이었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지만 시간이 흐른 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 최서원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미래를 즐겼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아무리 난잡한 정치권에서도 금도라는 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미래설은 가짜 뉴스를 넘어 한 나라 지도자에 대한 금도를 벗어나는 몰상식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줄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접개범 줄리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윤 전 총장을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풍문에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죠. 여성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너 술집 다니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리 논란도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몰상식한 일일 텐데 이 풍문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건 다름 아닌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 부인이 유흥업소 접개범 줄리였다는 엑스파일을 들어봤다고 말한 직후부터 언론의 기사화가 됐는데요. 그 다음 날인 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해명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정치권에선 김건희 씨가 공개 해명에 나선 게 적절했냐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선 홍준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홍 의원은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물꼬를 터 버렸으니까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집요하게 검증하려고 들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는데요.
SNS나 옐로페이퍼에서나 거론할 문제를 정식으로 지면에 거론해버렸으니까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홍 의원의 말의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판에서 그 누구도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김건희 씨가 이를 공개 해명했으니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들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밖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응대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깜짝 놀랐다. 아마 엄청 억울했나 보다.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에 응대하면 할수록 아닌 게 맞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 앞으로는 절대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에선 그때 그런 가짜 뉴스들에 선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후회들이 많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죠. 또 김대업 공작 정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1997년에 김대중, 2002년에 노무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 본인과 관련한 풍문에 일찌감치 공개 해명에 나선 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나를 유흥업소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 풍문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언을 내놔야 합니다. 생태땅 주인이나 오세훈의 페라가모를 기억한다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준다던가 처음부터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JTBC가 팩트체크를 좀 해주던가 말이죠. 여기서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지 못하고 멈추게 되면 이런 저질스러운 풍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추미애는 가해자가 되고 김건희 씨는 피해자라는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왜냐? 금도를 벗어난 것도 모자라 근거도 없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발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막 7월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엑스파일을 비롯한 부인 장모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들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의혹만 가득한 후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도 모두 소용없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루머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가운데 김 씨의 모친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가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부동산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는 김건희 씨가 한 인터뷰 내용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윤 전 총장 장모와의 소송에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A 검사는 김건희 씨 모친에게 뇌물을 받고 김건희 씨와 유럽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그 당시에 고위직 검사로 나왔던데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확실하다라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지난 2004년 7월 10일경에 민천공항에서 출발해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서 10박 11일간 여행한 증거도 갖고 있다. 자백한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괜히 본인 스스로 유흥업소 젖대부 루머에 대응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지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때문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 여부가 오늘 선고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윤 전 총장의 처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김건희 씨의 해명을 반박한 전대택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대택의 페이스북 소개에 따르면 정대택 역시
2019년 4월 18일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재명과 정대택 모두 윤 전 총장과는 대립관계에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얻으며 SNS로 연대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애처가라는 태그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은 애처가다 라는 걸 부각시키려 한 그 태그는 김건희 씨가 자신에 대한 과거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한 직후에 삭제된 것이어서 윤 전 총장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1시간여 만에 윤 전 총장 측은 애처가라는 태그를 다시 걸어놨습니다. 지난 29일 윤 전 총장이 난생 처음으로 개설한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에는 애처가, 국민 마당쇠, 아메리칸 파이를, 토리아빠 나비 집사,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이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일 애처가와 아메리칸 파이를 이라는 두 개의 태그가 사라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의 논란을 의식해 애처가라는 태그를 삭제하면서 하나만 삭제하기가 민망해 아메리칸 파이를과 함께 두 개의 태그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애처가 태그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다시 나타났습니다. 애처가 태그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보팀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SNS는 통합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별도 실무 인력으로 이관됐다며 이 과정에서 실무 인력이 콘텐츠 내용을 조율하던 중 운영 착오로 몇 개의 항목이 일시적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NS를 해보지 않아서 많이 서툴다며 배우면서 해나가겠다고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공식 SNS를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1일 자신의 SNS에 6월 29일 국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며 새로운 길로 나섰다. 이제 국민의 윤석열로서 새 걸음을 내딛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우파 괴멸의 절반은 윤석열이 한 짓이라며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은 한편의 조폭 영화처럼 수백 개의 화환이 줄을 서서 나열되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영웅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투신 자살로 몰아가고 수많은 자유우파 정치인을 구속시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억지죄를 뒤집어 씌운 문재인의 칼잡이 윤쌍칼이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 약탈 정권 연장 막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 약탈 절반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짓인 것을 벌써 까먹었나라면서 문재인의 사법 적폐청산의 칼잡이, 국정원장 구속을 통한 국정원 파괴 칼잡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칼잡이 등 윤석열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유린하였고 우파 괴멸의 절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국민이 가장 좋아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촛불의 논리로 구속 감금시키더니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여자라는 단어로 조롱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건방 떠는 작태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정치보복과 탄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실체는 조만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형수에게 거침없이 내뱉은 쌍욕과 관련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듯 보였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형수에게 또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자신의 욕설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재명은 1일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다 인정했고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과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야, X잖아.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내가 얘기 말라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는 게 뭔지 얘기해봐. 뭔 이 진정 엄마 이 구멍 찌르면 좋겠니?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이 일을 주지 말. 존재 자체가 그렇게 미웠던 거야, 이 빙신아. 알겠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니까 내가 뭘 했는데. 이재명은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소시오패스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폭언을 인정하고 사과하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또다시 저격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가족의 폭언 사실, 과거 돌아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재명아, 나는, 내 딸은? 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덕성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김부선 씨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건 녹취록 증거가 이미 있으니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김부선 씨도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07년 이재명과 처음 만나 15개월가량 불륜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적극 부인하며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5분 연설로 단박에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간 윤희숙 의원의 이름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 중 윤희숙 의원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 참모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간 윤희숙 의원의 머릿속엔 대권 도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윤희숙 의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고심 끝에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다. 젊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이냐는 대안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개혁 못했나? 그것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때문이었다면서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지금 명치가 꽉 막혀 있는데 이걸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한 윤희숙 의원은 미래 대통령, 희망 대통령이 될 각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여성의 대권 도전이 야권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 때문에 야권의 여성 후보인 추미애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되고 능력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저격수 역할을 대선 후보 대 국회의원이 아니라 같은 대선 후보라는 동일선상에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여기에 더해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 그간 정치 이력이 전무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치 이력 또는 정치 행보로 책 잡힐 일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당선권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체급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파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생각보다 빠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출판 기념회 바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건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는 2, 3%에 그치고 있는데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의 지지율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황교안 대표 출마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초인류 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 플랫폼이 되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왜 황교안 대통령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경험한 사람으로 책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여 강경투쟁 이미지에 대한 지적엔 폭정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집회와 시위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을 강성보수로 하면 지금 정부의 일은 강경좌파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에 대해서도 정치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해 한 명도 없었다며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을 실패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스펙으로 인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이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 정신은 정권교체로 필요하면 모든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 정부의 독주 또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이것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황 전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과거에 없던 연세 많은 분에 대한 장기 구속으로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 할 때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여권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권의 기타 후보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죠. 야권에서도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등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그야말로 대선 열차가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와 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당 외에서 주자를 영입할 필요가 없는 여권은 당내 후보들끼리의 경쟁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당 밖에 있는 인사 영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출발 예정인 경선 버스를 만차 상태에서 발차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장외전에 매진하는 이유인데 앞으로 남은 100일이 여야 대선 판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컷오프 경선에 4번의 TV 토론회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일 밤 10시 30분 KBS, 6일 11시 20분 MBC 토론회는 확정됐고 5일과 8일 TV 토론회는 종합편성 채널과 일정을 논의 중입니다. 4일과 7일에도 국민면접 형태의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할 후보 3명이 정해지는 오는 11일까지 거의 매일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당 후보들을 노출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한편 최근 감사원장직 사표가 수리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도 영입 대상 후보군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전에 전력을 다하는 건 이재명 독주에 마땅히 대적할 만한 당내 후보가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함의도 존재하는데요.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로 여당에 승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 밖 인사들의 입당과 단일화 과정은 국민의힘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언론 노출도 역시 늘리는 계기가 돼 흥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야 거대 양당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은 앞으로 100일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확정되고 국민의힘 경선 역시 11월 초 마무리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후보들의 국민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 2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면접관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출신이지만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일갈한 뒤 참여연대 활동을 접었고 이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조국 흑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때문에 친문 친조국 세력에게는 적대적 인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민주당이 예비 경선 후보들의 국민 면접관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하자 후보들과 친문 세력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자, 먼저 강력 반발의 선봉장에 선 건 이낙연 후보였는데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발표된 저희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저는 김경률 씨가 심사하는 경선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거짓까지 동원해 공격했던 김경률 씨를 국민 면접관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진정 민주당의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쓴소리를 듣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며 김경률 씨가 주장했던 이른바 조국 펀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임이 밝혀졌다고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즉시 지도부와 전 후보들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경선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는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며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원들도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미친 것 아니냐, 송영길 대표 탄핵하자 등의 글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한 당원은 김경률 같은 자가 우리 당 후보의 면접관이라는 것은 대선기획단 전체가 민주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고 밝힌 지 불과 1시간 30여 분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짓말 논란도 일었는데요. 민주당은 김 회계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정작 김 회계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서 아무런 내용 전달이 없었다며 발표 이후 대선기획단에서 경선 후보들이 반발하니 곤란할 것 같다. 양해해달라고 사후적으로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전혀 자진 사퇴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대선기획단 브리핑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지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리는 고질병이 돋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광철은 1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철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연루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당신은 본인이 걸려 들어갈 증거가 없다고 확신했던 것일까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떳떳하다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처럼 기소가 돼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 될 텐데 청와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걸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광철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차규근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부가 사실상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은 기소가 됐음에도 되려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며 살려두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이광철과 차규근 소식을 차례로 전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승승장구한 이성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법무부는 1일 경질된 차규근 자리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장을 2일자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0년 출입관리국 설치 이후 첫 내부 승진 본부장입니다. 비검찰 출신인 이재유 신임 본부장은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장,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국정난민과장 등을 역임한 출입국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만약 추후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져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재유 출입국 본부장께서 반드시 그들의 출국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5.18 유족회가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독기관인 광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업에 쓴답시고 국민 세금을 받아놓고는 받은 돈을 사업에 다 쓰지 않고 남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5.18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자들이 나라 돈으로 이딴 장난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였던 1일 광주시와 5.18 유족회 등에 따르면 일부 유족회 회원들은 최근 집행부가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는 진정을 광주시에 제기했습니다. 유족회는 매년 광주시 지원금을 받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지난해엔 코로나로 국내 봉사활동으로 대신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한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 1,500만 원도 국내 봉사활동 사업비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남 영암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데 전액 사용됐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 A씨는 적정 공사비는 1,200만 원이었다. 유족회의 요구로 공사비를 사업비에 맞춰 1,500만 원으로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인 3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회에서 어려운 재정 문제를 호소해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서도 유족회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족회는 지난해 5.18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추모의 꽃 사업에 사용했는데 꽃 납품업자로부터 무려 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유족 회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 몇백 띵겨 먹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광주시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유족회 사무실을 찾아가 회계장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영원히 지원금 지급을 단돈 1원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좌파들의 성지이자 가짜뉴스의 본거지였습니다. 특히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들을 잇따라 출연시킨 것도 모자라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익명의 제보자들을 앞세워 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했었죠. 보궐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은 매시간 야당 후보 공격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왔고 여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대놓고 여당 선거 캠프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TBS는 시민 세금이 전체 세입의 70%로 한해 350억 원이나 지원됩니다. 세금 지원이 없는 일반 방송도 이런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어떻게 이런 여당 선거 운동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상식 밖의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이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에 동의하고 계시죠. 교통방송이라면 그 취지에 맞는 방송을 하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김어준 방송이 철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제약이 많이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렇다면 김어준 방송 폐지라는 여론이라도 고조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야당 의원이라도 항의 차원에서 편파 방송인 김어준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김어준 방송에 나간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 홍준표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김재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 인연으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며 정말 진심으로 맹세코 제가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의 팬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물론 김어준 씨와 한편이 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참 야당의 최고위원이 김어준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김어준의 팬이 되었다며 희낙낙하는 모습을 어떤 보수파 국민이 달갑게 볼지 반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주창가를 부르다 경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하는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은 1년에 국민 세금 400억 원 쏟아붓는 공영방송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냐며 정치 소신 펴려면 역대 연봉주는 공영방송 마이크 내려놓고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대출 의원은 실패한 생태탕에 아직도 미련이 남냐며 김 씨가 쏟아내는 편향방송에 저에게는 매일 턱 목에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구두개혁 남발하는 TBS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진님께서 집구석 자체가 범죄가족이네. 조국아, 책 하나 내라. 범죄가족에 대해 네가 무슨 법을 가르치는 교수냐 라며 오촌조카 조범동의 징역형이 확정된 날 본인 책 홍보하기 바쁜 조국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인트 코리아님께서 해킹을 당한 건 맞나? 해킹을 방치한 건 아닐까라며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 설계 도면이 해킹당해 북한에 유출됐다는 소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글에 정답시간님께서도 그냥 열어줬는지도 의심스럽다라는 대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국민들이 해킹을 해킹으로 보지 않고 정보를 순순히 내준 것이라고 의심할까요? 이런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진님과 세인트코리아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